네, 투자 손자병법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11시부터 또 시청자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 문자 양쪽으로 가능하십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준비된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 들여다보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수급 관심주 짚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팀장과 함께 겉과 속이 다른 꼼수 펀드의 진실을 알아보고요. 페이스북 확장에 따른 소비 패턴 분석합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시장의 비밀스런 흐름 공개합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시황센터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연이은 코스피지수 하락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2000선이 무너지고서는 나흘 연속 하락입니다. 빨리 코스피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지수는 7.56포인트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965선까지 왔습니다. 1970선이 지지선이다, 1980선이 지지선이다 말들이 많은데요. 어느덧 65선까지 왔습니다. 수급 파편 살펴보시면 이해가 좀 갑니다. 기관이 8천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7,500억 원밖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살펴보면 그런데요. 현재는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700억 원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19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98포인트 하락하면서 492선입니다. 500선 가까이 가나 했더니 490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4월 한 달 동안 3,400억 원 넘게 기관이 순매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24억 원 정도밖에 순매수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오늘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22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76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정치적 불안 증폭으로 1140원대 중초반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중국의 4월 PMI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6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고 또 유로존의 PMI가 전월보다 악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월 대비 1원 70전 상승하면서 1141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자동차 업종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2% 각각 1.2% 상승하고 있고 부품주 현대모비스가 좋은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현대중공업은 3% 넘게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1%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화학주가 더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0.6%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삼성생명은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넘게 빠지고 있고 신한지주는 1.2% 시장 대비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은 2% 넘게 빠지고 있고 안랩은 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만이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젠백스가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는 0.8% 약보합권에 나머지 업종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기관 매도세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주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현대건설은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대림산업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 협의 추적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증권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흘러내리는 모습 이어가자 증권주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순매수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주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1.3%, 미래에셋증권 1.5% 빠지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이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소폭 반등하나 싶었던 화학주가 빠지고 있는데요. 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에 또 오늘 더 추가적인 하락 우려되는데요. 호남석유가 1.3% 빠지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1.8%, 금호석유와 KP케미칼은 0.4%, 0.3% 그나마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는 살아날 만한 움직임 보이지 않고 둔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금속주 외국인 매도세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2.7% 빠지고 있고 세아제강이 3.8%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동양강철은 각각 0.2%, 0.6%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반면 자동차주 3인방이 약세장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꾀하는 반등세인데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에 자동차주가 우선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하게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 중심으로 각각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방산주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을 중심으로 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휠드와 퍼스텍은 각각 1.2%, 1.5% 빠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지칭해서 역적 패당의 분별 없는 도전을 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 무력의 특별 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위협했는데요. 현재는 방위산업주 혼조세 보이다가 빅텍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생명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실적 발표와 함께 300만 주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6% 급등하면서 10만 2천 원인데요. 삼성생명의 주가는 전날 주가 안정을 위해서 2천억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영향으로 대장과 함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4.6% 상승한 10만 2천 원입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악화된 OCI 머티리얼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 넘게 빠지면서 56,300원인데요. 전날에도 5% 넘게 급락했던 OCI 머티리얼즈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파미셀이 줄기세포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6,630원인데요. 자사의 줄기세포 연구기술 적용 화장품이 중국 원저우 지역 소재의 화장품 유통사인 중장 코스메틱사와의 수출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갈수록 좋지 않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 살피면서 또 중국, 일본 시장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봅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부터 볼까요? 네, 박성일 연구원은 1950선에 접근 시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자. 박성일 대리 창보다는 방패 전략으로 대응하자. 신용훈 연구원은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테스트한다. 최희용 대리 해외 악재 재부각 관망 유지. 정영훈 연구원 네덜란드 총사퇴 유로존 급락입니다. 이어서 5인의 관심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 중국 시장 반등 시 기기업종 분할 매수, 박소영 대리 레저주 단기 매매 시각,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 분할 매수, 그리고 최희용 대리도 같은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연구원은 경기 방어주 음식료 업종의 분할 매수를 말씀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박소영 대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전일 유로존의 좀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 확산 우려 속에서 뉴욕과 유럽 증시가 1% 내외의 하락을 좀 맞았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에도 그런 투심 위축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인의 꾸준한 매도세에도 꿋꿋하게 물량을 주워담던 개인들도 이전 매수량에 비해서 큰 수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매도로 좀 방향을 튼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도 전일의 얘기가 나온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산 관련주, 코스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선 테마주 위주로 활발한 매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기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박스권 하단 부분인 즉 1950선을 좀 위협하고 있으니 이 선을 경계하시고 터치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좀 이런 기계적인 매매로 리스크를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 창보다는 방패 전략으로 대응 그리고 업종은 레저주의 단기 매매 시각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네, 좀 외부의 불안 요인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가중되는 가운데 그나마 좀 그 요인을 회피할 수 있는 업종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레저주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대표주인 호텔 신라 또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등의 종목을 압축 트레이딩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업황이 불안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황이 불안하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레저주 중에서도 제가 선별한 종목은 호텔 신라인데요. 출국자와 입국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 17%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중국 입국자들은 눈에 띄게 좀 증가하면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출국자 관련 수혜주라면 파라다이스는 중국인 입국자 관련 수혜주, 또 GKL은 일본인 입국자 관련 수혜주인데요. 그중에서 호텔 신라는 출국자와 입국자를 동시에 수혜가 가능한 주로서 호텔 신라에 속해 있는 신라 면세점 또한 인천공항 임차료 비용이 기존과 같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매출 성장에 따른 큰 폭의 좀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요즘은 7, 8월만이 휴가철이 아니라 그 전으로도 휴가를 분산시켜서 다녀오시는 모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이 또한 반영이 되어서 6월까지는 좀 여행사 예약률도 견조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광약범 전후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인의 꾸준한 매입과 일봉상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정배 흐름으로 연초부터는 60일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일 장중에 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고요. 목표가는 52,000원으로 보고 있고 55,000원 정도 내외로 매수 가능하시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58,000원 선에서 좀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좀 깨지 않아온 60일선을 터치를 하면 즉 한 49,000원 정도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장중에 대응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투자 주체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흐름 살펴주십시오. 네, 밤사이 유럽 재정위기 우려 고조와 네덜란드의 어떤 긴축 예상 협상 결렬으로 어떤 신용 등급 강등 우려까지 또 불거지면서 유럽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약세로 인해서 금일 개장 갭락을 하면서 시작한 가운데 현재 시간이 흐를수록 갭락한 지수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 기간의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8.76포인트 빠진 1963.8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82포인트 전일보다 빠진 492.2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수급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보험업종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245억, 운수장비 482억, 금융업종 319억, 물론 보험업종 이제 포함해서 사는 업종, 이제 매수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금일 특징적인 게 아무래도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제 삼성가에서 이제 아무래도 소송 분쟁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특징적으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주들이 2에서 3%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좀 현대모비스가 좀 4%대 상승을 이상을 하면서 그리고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부 다 강세 모습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LG전자가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숏커버링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가데나 폭한 이제 전기전자 업종 삼성테크인, LG이노텍 이런 쪽으로 좀 기관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업종 그동안에 어쨌든 시장에서 강세 업종이 금일 역시 약세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70억, 60억 던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165억을 던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 올라오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서 500억 정도를 지금 거래소에서 던지는 게 좀 특징적이다 일단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만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전반적인 업종은 골고루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업종을 17억 제일 많이 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IT 소프트웨어 업종을 17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조업 14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전 업종을 기관과 개인이 매도하는 반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외국인의 시장은 지금 매수, 순매수, 순매도를 전환하면서 자꾸 왔다가리 갔다리 하지만 역시 파생 쪽에서만 선물 쪽 옵션 시장에서만 거래를 좀 활발히 하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기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조금만 담아보자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확대되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동안 좀 지수가 빠지면서 계속 신용 물량이 증가했었습니다. 그 개인의 신용 물량을 증가했던 게 좀 반대 매매 우려나 아무래도 신용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용으로 산 물량 좀 던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삼성테크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테크인 얼마 전에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해 빠른 실적 개선 속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컨센서스가 좀 지금 계속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7만 원 초반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6만 원 중반까지 꺾인 모습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일봉상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최근에 기간에 순매수 계속 투신해서 3일 연속 사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좀 많이 사는 모습, 연기금에서는 계속 꾸준히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삼성테크의 방산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좀 악화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보안 카메라 사업 부분, 이제 예전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쪽에서 사업 부분 상당히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그 사업 부분을 접고, 지금은 이제 방산 부분, 보안 카메라,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의 호조가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얼마 전부터 에너지 장비,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아무래도 다각화하고 있는 모습이 회사에 좀 다변화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올해 좀 분기가 지날수록 탄탄해지고 보통 하반기로 들을수록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흑자폭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에서 수주 모멘텀이 일어나면서 실적이 결국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사실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시장이 아직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분할 매수 계속 좀 떨어질 때마다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테크윈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핫 이슈를 좀 살펴드리죠.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함께 정리해보죠. 상당수 펀드가 수익률을 높인다면서 펀드 설립 당시 운용 철학을 무시하는 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꼼수 펀드 살펴봅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이용자도 모르게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미국 AOL 금융 전문 사이트 데일리 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최근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커피 소송은 1992년 일어났습니다. 맥도널드는 거의 30억 원에 가까운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소송이 주식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점검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펀드 잘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국내 중요 중소형주 가치주 펀드에 요즘에 어김없이 삼성전자가 들어있다고 하죠. 당초 운용 철학과는 상이한 것인데 이러한 꼼수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저희가 펀드를 운영을 한 것을 이제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하게 종합 주가 지수를 들고 있는데요. 그 펀드가 그 운영을 잘했느냐가 이제 종합 주가 지수 대비 얼마나 더 좋은 수익률을 올렸냐, 이런 것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절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 지수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다를 따지기보다는 정말로 그 계좌에서 얼마의 수익이 났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은 그 종합 주가 대비 수익률이 얼마가 됐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그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기관 투자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한 어떤 비율을 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2.8%,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은 한 4.5%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펀드에 15% 정도 편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한 달간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제 미친 영향은 한 0.6%
0.67% 정도 아웃퍼폼 시켜준 건데요.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수치인데요. 하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장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편입하지 않으면은 시장에 너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최근 이제 경기가 하락되면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 즉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선명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를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좀 편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대형주 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까지 이제 본인의 이제 자산을 알맞게 잘 배분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대형주 펀드 같은 곳에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다 있고 본인은 이제 중소형주 펀드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서 편입을 해놨는데 중소형주 펀드에서 삼성전자를 편입을 하면 이제 좀 낭패인 경우인데요. 이런 거는 마치 이제 박수 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박수가 안 쳐지듯이 이제 가입하신 분들도 본인이 중소형주 펀드든 가치중 펀드든 가입해 있다가 시장 대비 너무 저조한 수익률을 올린다거나 하면 펀드를 해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좀 수익률을 쫓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과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교감을 점점 올려서 같이 투자 철학에 맞게 그리고 의도한 대로 운영해서 어떤 예상했던 그런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들도 많습니다. 네, 이 투자 철학에 맞는 펀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는 이 페이스북을 꼽을 수가 있겠죠. 제 주위에도 여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용자도 모르게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페이스북 같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다가 이제 친구의 추천 같은 것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구매가 이제 충동 구매고 그리고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스북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좋게 이렇게 페이스북이 소비 성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좋게 보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페이스북에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것에 맞춰서 광고를 내보내면은 더욱 쉽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광고료를 더 내더라도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광고를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심히 흘렸던 정보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분석해서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소개해주고 한다면은 이제 편리는 하겠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이제 비판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그런 오해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소개해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소셜 마케팅이 양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이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해보지만 어떤 친구들은 매일 일기 쓰듯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많은 친구들은 거의 아무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이제 양방향 소통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헤비 유저들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쏟아낸 건데요. 같은 의견들을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잘 걸러내지 않고 않으면 이제 엉뚱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또 양방향 마케팅을 하면 마케팅이 이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수많은 팬들보다는 한 명의 이제 열렬한 반대자가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노력과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빚이 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부채 수준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난해 그 정부 부채가 이제 420조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한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300조 원이었으니까 빠르게 늘고 있는 편인데요. 이렇게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서 2030년에는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이 이제 GDP의 72.3%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고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을 이제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일본이 아니더라도 선진국 어디서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보면 이민을 활발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 구조가 생산 연령이 많은 나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한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더불어서 생산 연령 비율을 증가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이제 내놔야지 우리나라도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최근 맥도날드의 커피 소송은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소송이 주식시장에도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요? 예, 요즘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커피를 사면은 컵에 두꺼운 마분지를 붙여가지고 뜨거운 커피를 이제 흘리지 않고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생긴 이유가 이제 맥도날드의 핫커피 케이스라는 그 사건에서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중반에 이제 그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사신 할머니가 차를 타고 가시다가 설탕을 넣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그때 손자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커피가 쏟아졌는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이 할머니가 이제 보험에 들어있어서 치료비를 하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이제 피부 이식까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했는데 본인이 20%만 부담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이제 1,000만 원 가까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맥도날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맥도날드에서는 무성의하게 그렇게 억울하면 소송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할머니의 가족이 진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맥도날드 측에서는 맥도날드에서 하루에 10만 잔의 이제 커피가 팔리는데요. 1년에 700에서 800명 정도는 그 뜨거운 커피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즉 하루에 10만 잔, 그래서 한 달에는 뭐 300만 잔,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엄청난 양의 커피가 팔리는데 1년에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다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맥도날드의 책임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고쳤냐.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30억 원을 배상해줘라. 이런 판결이 내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커피 전문점에 가면 이제 뜨거운 마분지를 그 커피잔에다 항상 둘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받고자 하는 이제 이 교훈은 저희가 종목 투자를 할 때 너무 재무적인 그 내용에 치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차트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어떤 분들은 재무적인 부분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는 그 큰 덩어리를 봤을 때는 재무적인 숫자들이나 어떤 주가의 과거의 흐름 같은 것은 매우 그 빙산의 일각처럼 낮은 조그만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빙산 밑에 깔아앉아 있는 큰 얼음 덩어리처럼 그 기업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체크를 해야지 그 종목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자문의 안정우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화상 연결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이런 약세의 흐름에 힘입어서 오늘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럽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점점 불안감이 좀 커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종목들이 변동성이 별로 없고 자꾸만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형태 같으면은 차라리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데 최근의 장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가가 조금씩 매일 떨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약세를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강한 종목 한두 개 정도만 강세를 띠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시장을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라는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는 하긴 하지만은 역시 거래소 시장의 약세 때문에 시장이 확 치고 올라오는 모습의 움직임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여러 가지로 악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은 그 주가의 추가적인 약세를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저가 매수를 노린다든가 아니면은 강한 종목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띠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그 일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나 그 다음에 정치 테마들 쪽만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쪽에서 강한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을 취하시고요. 그래도 좀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품이나 아니면은 정치 테마 쪽에서 신규 상승을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포트도 뭐 크게 변동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제도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이를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부터 주가의 조정이 그동안 계속 이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22만 원 전후로 해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도 나올 만큼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향후 업황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상황이 괜찮아진다든가 좀 낙폭이 줄어들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좀 더 좋은 진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도록 하고요. 나머지 태웅이나 CJ 오쇼핑이나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웅이나 그다음에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 그동안 조정이 깊기 때문에 한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차분히 좀 보유를 하시면서 진행을 시키는 게 맞겠고요. 현금 20%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상황이 더 좋은 종목이 나올 때까지는 좀 우선 보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국 증시에 대한 정보입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최근 중국 증시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전일 0.76% 하락 이후에 오늘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27% 하락한 2382.0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즉 2400선이 강한 눌림목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4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또한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IMF에서는 중국의 소비 촉진 성장 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내수 경기 확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나타내고 이런 정책을 내놔야지만 계속적인 경기 기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디스에서는 중국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업종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통화정책의 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사안인데요. 국가정보센터에서는 지금 단기 대출 대부분이
단기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단기 대출 부분을 장기 대출로 좀 전환해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부담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에서 적시에 적절한 유동성 조정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겠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중국 경제가 좀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과 함께 시중에서의 자금이 유동성이 위축될 경우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 증시가 상승하기 위한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400선을 돌파하느냐 여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른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 변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350과 2,400의 박스권 기조의 관망심리 커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분석 팀장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이슈를 가지고 향후에 그 전망을 해보는 나비효과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증시 상당히 어려운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증시에 있어서 어떤 갈증을 해소한다거나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준비했고요. 일단 오늘장 그렇게 어제 유럽이나 미국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좀 견조한 모습들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문제가 됐었던 프랑스의 대선 문제 그리고 네덜란드의 신용등급 강등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점검하고 향후 이에 따른 경제 전망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프랑스의 지금 대선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일단은 1차 선거를 마감을 했습니다. 1차 선거 마감을 하고 이제 나중에 향후에 이제 2차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프랑스 대선의 주요 후보들의 투표율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1위를 한 올랑드 후보가 지금 현재 28.6%를 좀 기록을 했고요. 사르코지 후보는 27.1% 그리고 르펜 후보가 17.9%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역시나 후보들도 역시나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어떤 그 투표 지지율을 좀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제 르펜의 그 표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이렇게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르펜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지지표를 얻게 됐고 이 표가 향후에 프랑스 2차 대선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랑스 현재 1차 대선 자체가 일단은 마감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올랑드 후보 자체가 화면에 나가다시피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이고 그 뒤를 이어서 사르코지가 보수 그리고 극우라고 써 있는 게 보통 이제 보수파라고 많이 불리죠. 그리고 역시나 좌파가 이제 진보 쪽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르펜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인데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수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혹시나 사르코지 지금 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로 프랑스 그 1차 대선 결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투표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총 투표율이 약 80.8%에 달했고요. 이날 투표율 같은 경우는 역대 그 최저가 될 것임을 예측한 것과는 여론조사의 그 예측과는 달리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고 보통 그렇죠.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집권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그 어떤 정책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이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많은 층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 젊은 층들 지금 고용 불안도 역시나 프랑스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그 젊은 층들이 기존 여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쪽이 어디냐면 바로 르펜 후보입니다. 사실 17%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예상을 뒤엎는 르펜의 지지율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프랑스 국민들이 기존 집권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를 토대로 해서 프랑스 2차 대선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산술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진보당이죠. 진보당에서 28.5%와 그리고 그 외에 진보당에서 11.3%를 더해보니까 한 39.36% 올란드 후보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7.1% 이거는 사르코지 후보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르펜 후보가 받았던 18.1%의 그 투표율을 산술적으로 더해보니까 사르코지 후보가 45.2%로 득표율을 늘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르 후보의 표 같은 거는 일단은 뭐 기권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 자체가 워낙 적고 일단은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후보의 표들은 80%가 일단은 올란드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표는 이제 르펜의 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르펜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60%만이 사르코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 문제가 됐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사주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니까 일단은 올란드 후보가 46.6%의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사르코지 후보 같은 경우는 37.96%의 지지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일단 올란드 후보의 당선이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100%율로 따지게 되면 한 54대 46으로 올란드 후보가 더 우세한 그런 어떤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향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현재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르코지 후보와 올란드 후보의 그 대선 이렇게 총선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사르코지 그 후보와 그리고 올란드 후보의 공약 조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 사르코지 후보는 긴축 재정 정책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올란드 후보는 재정 지출 확대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금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감면 사르코지 쪽이고요. 부가세 증가입니다. 부가가치세죠. 그리고 올란드 후보 같은 경우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지금 논하고 있고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다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세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부가가치세를 증가한다는 건 소비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어떤 소비 여건을 좀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하는 그 긴축 재정과는 좀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르코지 후보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올란드 후보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 확대와 그리고 부자 증세를 해서 서민들을 오히려 살리겠다는 그런 공약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두 후보 다 이민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르펜의 표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고용 불안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젊은 층들이 이민해서 오고 그런 이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호적인 르펜 후보한테 표가 결국에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의 표가 이제 향후에 어느 쪽으로 가냐가 당선의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좀 표출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 때 프랑스에 한번 가봤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자국이 이기든 지든 별로 그렇게 좋아한다거나 내색하는 경향들은 없습니다. 싫어한다거나 그런 내색하는 경향은 없는데 그만큼 굉장히 얌전한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투표율이 높고 이렇다는 것은 역시나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와 둘러싼 각국 정부의 입장들을 보게 되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 감축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보수 성향이죠. 그래서 독일의 압박이 역시나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올란드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역시나 올란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쪽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내미서는 스페인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이 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몬티, 그러니까 이탈리아 총리죠.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메르켈 총리와 굉장히 친분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성향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어렵다 보니까 독일이 자꾸 압박하다 보니까 내심 개혁에 대한 그 기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약간은 그 프랑스의 대선이 올랑드 후보 쪽으로 더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일단 의문사항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인데요. 포르투갈 총리,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총리였죠. 이 사람이 긴축 제한 후에 사퇴를
사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수파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제 네덜란드 총리와 내각도 전부 사퇴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나 보수라는 거.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긴축을 외치는 나라들의 그 총리나 정부들은 지금 전부 다 퇴출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MF인데요. IMF는 유럽에게는 그러니까 아시아 외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긴축 재정안, 그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유럽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돈을 계속 퍼주는 그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정책 결과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부실 자산이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1차, 2차 양적 완화를 했고요. 그거를 ECB가 받아서 역시나 유동성으로 올려놓은 장세입니다. 그와 따라서 향후에 있어서 미국도 3차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부실 자산들을 현재 막지 않게 되면 유럽도 위기에 처하지만 미국은 더 큰 위기에 처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MF 같은 경우는 18%가 미국의 지지율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IMF의 그 입김은 미국이 가장 세다는 것이고요. 일단 3차 양적 완화는 유럽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라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IMF가 압박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반대로 중국도 압박하고 있죠. 긴축을 완화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 완화에 대해서는 IMF도 다 부정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기존 성향과 반대 성향의 지도자들이 역시나 집권이 우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G2 중에 하나인 중국이 지금 독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유럽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미국과 중국의 여전히 세력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 경제의 키를 제시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열쇠는 이제 중국이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독일이 먼저 재정적 긴축 완화를 하고 그렇게 풀지 않는 이상에 미국은 더 이상 3차 양적 완화를 안 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 상황을 봐서 풀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자산 그리고 각국의 채권 다량 보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도 없고 미국은 섣불리 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대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부터는 중국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중국의 긴축 완화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을 살리기 위한 것이 전 세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들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독일과 거의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 산업이라고 들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단순한 중국 기대감은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증시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제 생각일 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투자에 항상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의 나비 효과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받았길 기대하고요. 자,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전문가 방송 50% 할인 이벤트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전문위원회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합니다. 4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요. 하이투자증권 송파점에서 진행이 되고 참가비는 반갑게도 무료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콜센터 1577-7451로 접수하시거나 현장에서 또 접수를 하시면 되니까요. 미리 전화 줄 그 기회를 잃으신 분께서는 그냥 현장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입니다. 그 위치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든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투자 손자병법 1, 2부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